해발 5,000m, 공기조차 희박한 티베트 고원 위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최신 기관총으로 무장한 영국군이 버티고 반대편엔 칼과 활, 그리고 총알도 막아준다는 부적 하나에 목숨을 건 티베트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단 몇 분 만에 700명이 쓰러졌거든요. 이게 바로 120년 전 세계의 지붕 위에서 벌어진 가장 잔혹한 학살, 영허즈번드 원정의 민낯입니다. 근데 이 전쟁, 알고 보면 러시아 스파이가 있다는 소문 하나 때문에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단어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19세기 내내 영국과 러시아, 이 두 강대국이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벌인 100년짜리 체스 게임이었죠. 판도는 바로 영국 제국의 심장, 인도였습니다. 당시 영국한테 인도를 뺏긴다는 건 제국의 숨통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한 발자국만 남아해도 런던의 정치인들은 밤잠을 설쳤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도 지도 위쪽을 한번 보시죠.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 너머, 당시 지도에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하얀 공백의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티베트였죠. 서양인은 발조차 들이지 못한 신비의 불교 왕국, 이름은 청나라 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1878년부터 실권을 잡은 13대 달라이라마가 우리는 우리 길 간다며 슬슬 독자 노선을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흔들리는 청나라, 그리고 통제에서 벗어나는 티베트.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이 고원 땅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끔 국경에서 야크몰던 티베트 목동들이 넘어오는 사소한 분쟁, 그냥 귀찮은 민원 수준이었죠. 인도 국경만 안 건드리면 저 춥고 높은 땅, 지들끼리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이게 영국의 솔직한 속내였습니다. 근데 이 평화로운 무관심이 한순간에 깨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저 먼 북쪽, 눈 덮인 시베리아 너머에서 이상한 소문 하나가 바람을 타고 실려오기 시작한 거죠. 잠잠하던 체스판의 말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19세기가 저물어가던 무렵 영국 정보부에 심상치 않은 첩보가 하나 올라옵니다. 러시아 동부 부랴트 지역 출신의 불교 승려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였죠. 이 승려들이 누구의 심부름꾼이었냐? 놀랍게도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2세와 티베트에 살아있는 부처 달라이 라마 사이를 오가는 밀사였던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황량한 고원을 넘어 모스크바 궁전까지 염주를 굴리며 편지를 전달하는 승려의 모습을 영국 입장에선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림이었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차르가 직접 약속했다더라. 영국이 티베트를 치면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주겠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903년 인도 총독의 책상 위엔 더 섬뜩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러시아가 티베트 전사들 손에 최신식 소총을 쥐어주려고 몰래 무기를 밀반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여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직접 본 사람도 없었죠. 근데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코인 리딩방에서 이 종목 대박 난대라는 찌라시가 돌면 너도 나도 영끌에서 뛰어드는 것처럼요. 한번 공포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냉정한 판단을 못하는 법이거든요. 안 그래도 100년 동안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 걸 지켜봐 온 영국이었습니다. 다음은 인도다. 티베트는 그 발판이다. 이 한 문장이 런던과 델리의 지도자들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편집증이라는 단어가 딱 맞았습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를 향해 영국 제국이라는 거대한 전함이 서서히 포문을 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 편집증에 기름을 들이부은 사람이 바로 커즌이라는 남자였습니다. 1899년 고작 39세의 젊은 나이에 인도 총독 자리에 오른 인물이죠. 요즘으로 치면 30대 후반에 대기업 회장님 된 격입니다. 야망도 넘쳤고 자존심도 하늘을 찔렀죠. 근데 이 젊은 총독한테 치명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발러시아였다는 거. 그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코털만 세워도 우리가 먼저 쳐야 한다. 이른바 전진 정책의 신봉자였던 거죠. 커즈는 일단 정석대로 움직여봅니다. 티베트의 종주국이라는 청나라 베이징에 공식 항의부터 넣었죠. 근데 돌아온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티베트 말 안 들은 지 오래됐는데요. 종주국이 손을 든 겁니다. 그럼 당사자한테 직접 따져야죠. 티베트에 항의했더니 이번엔 그건 베이징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라며 공을 다시 넘깁니다.
열받은 커진이 달라이라마 앞으로 친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게 더 황당해요. 편지 봉투가 뜯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반송되어 돌아옵니다. 받아보지도 않겠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카톡 보냈는데 익십도 아니고 수신 거부가 뜬 겁니다. 총독의 자존심은 걸레짝이 됐고 머릿속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러시아 스파이 승려는 라마궁을 제집 드나들듯 하는데 왜 영국의 편지만 반송되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티베트는 이미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다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외교관을 가장한 군대를 보내기로. 명목은 국경 협상을 위한 사절단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러시아 무기와 스파이의 증거를 제 눈으로 직접 찾아내겠다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런던 본국의 반응이었죠. 인도 총독 커즈는 당장 쳐들어가자며 칼을 뽑았는데 정작 총리 관저의 분위기는 완전 딴판이었거든요. 당시 영국 총리는 아서 발푸어라는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 머릿속에 들어있던 지도는 커즌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왜냐면 몇 년 전 남아프리카 보어 전쟁에서 영국이 제대로 망신을 당한 직후였거든요. 농부들 상대로 쩔쩔매는 모습을 전 세계가 다 봐버린 겁니다. 제국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여기서 또 전쟁을 벌인다? 국제적 고립은 확정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독일이었어요. 비렐름 2세라는 코수염 기른 황제가 유럽에서 점점 미쳐 날뛰고 있었거든요. 발푸어 입장에선 이 독일을 견제하려면 오히려 러시아랑 손을 잡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요즘 회사로 치면 지점장은 경쟁사 다 밟아버리자 하는데 본사 사장은 야, 지금 그 경쟁사랑 합작 논의 중이야? 라고 말리는 격이었죠. 결국 발푸어는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군대는 안 돼. 그냥 가서 국경 민원 처리만 하고 와. 커즌 입장에선 속이 터졌지만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임무를 맡길 적임자를 고릅니다. 프랜시스 영호즈번드, 중앙아시아 탐험으로 뼈가 굵은 남자였죠. 러시아 첩자들과 눈싸움도 해본 베테랑이었습니다. 대령으로 승진시켜 1903년 7월 드디어 티베트 국경을 넘깁니다. 근데 티베트의 반응이 더 걸작이었어요. 당장 꺼져라 이 한마디만 남긴 채 캄바 종이라는 요새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당한 거죠. 협상은 첫 발짝부터 벽에 부딪혔고 영어즈번드는 어이없게 그 추운 고원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됩니다. 몇 달째 캄바 종 요새 앞에서 무시를 당하던 1903년 가을 런던의 분위기가 드디어 바뀝니다. 러시아 소총 소문은 끊이지 않고 티베트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발푸어 총리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죠. 좋다, 군대를 붙여주마.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상용 압박이야. 점령군 아니야. 절대로 티베트 땅 꿀꺽하면 안 돼. 말은 이렇게 했지만 1200명짜리 정예부대였습니다. 지휘는 맥도날드 준장. 구성을 보면 살벌합니다. 네팔에서 온 구르카 용병, 펀자브의 시크교도 보병, 대포와 맥심 기관총까지 풀세트로 챙겨갔죠. 근데 진짜 놀라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전투 병력 1200명 뒤로 무려 10,000명의 비전투 인력이 따라붙었거든요. 짐꾼, 요리사, 마부 같은 사람들이었죠. 여기에 야크와 노새가 수천 마리. 이쯤 되면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이삿짐 센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냐?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 고원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공기도 부족했거든요. 모든 걸 짊어지고 올라가야 했던 겁니다. 12월 해발 4,300m 젤락 고개를 넘을 땐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소총의 볼트가 그대로 얼어붙어 작동을 안 했어요. 잉크병도 꽁꽁 얼어서 병사들은 고향에 편지를 쓸 때 연필로 꾹꾹 눌러 쓸 수밖에 없었죠. 가족한테 나 살아있다는 한 줄 쓰는 것조차 이렇게 처절했던 겁니다. 입김이 수염에 달라붙어 고드름이 되고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는 병사가 속출했죠. 근데 이상했던 건 그토록 경계하던 티베트군의 공격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침묵하는 설원, 이 섬뜩한 고요가 오히려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죠.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1904년 3월 말 드디어 원정대는 구루 고개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이때 병사들 귀에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날아들어요. 저 멀리 만주에서 러일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었죠. 우리가 싸우려는 상대가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다는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갯길 위 티베트 전사 2,000명이 라사로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색을 본 영국 장교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소문으로 떠들썩하던 러시아제 최신 소총
단 한 자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건 화승총과 녹슨 칼, 그리고 활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가슴팍에 달린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축복이 담긴 부적, 총알이 날아와도 이게 막아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참전 3년차 김병장이 최신 기관총을 들고 있는데 맞은편 상대는 이 부적이면 총알 안 박혀요 라며 서 있는 겁니다. 영국군 지휘관은 15분 안에 무장 해제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무기를 빼앗으려는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때 흥분한 티베트 장군이 권총을 뽑아 시크교도 병사의 턱에 그대로 쏴버립니다.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그 순간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구르카와 시크교도 부대의 기관총이 사방에서 불을 뿜기 시작한 겁니다. 밀집해 있던 티베트 전사들은 그대로 추풍낙엽이 됐죠. 단 몇 분, 700명이 쓰러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살아남은 티베트인들이 전투를 포기하고 터덜터덜 뒤돌아 걸어가는데 영국군의 사격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학살이었죠. 훗날 참전했던 영국 장교들은 평생 이날의 악몽을 잊지 못했습니다. 구역질이 났다. 그들의 일기장엔 이 한 문장만 남아 있었죠. 구루 학살 소식이 전신을 타고 런던에 도착하자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죠. 이게 문명국가가 할 짓인가? 제국주의의 민낯을 본 지식인들은 구역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원정대는 멈추지 않고 라사의 길목인 갸체를 향해 계속 진군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티베트인들은 더 이상 평원에서 정면 대결을 벌이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형을 활용한 게릴라전으로 전환하죠. 4월 초 레드 아이돌 협곡이라 불리는 곳, 깎아지른 절벽 위에 티베트 수비대가 진을 쳤습니다. 거기에 하필 눈보라까지 몰아쳤어요. 시야는 제로, 기온은 영하 수십 도. 근데 이때 구르카 부대가 미친 짓을 합니다. 네팔에서 태어나 산을 안방처럼 누비며 자란 이 용병들이 눈보라 속 수직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오른 겁니다. 티베트 수비대 위쪽으로 돌아 들어가 역으로 내려다보며 사격했죠. 200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진짜 역사적인 전투는 그 다음이었어요. 바로 카로 고개. 해발 5,700m, 백두산 2개를 쌓아놓은 높이입니다. 산소 농도는 평지의 절반도 안 되는 곳, 요즘 에베레스트 등반가들도 산소통 없이는 엄두도 못 내는 고도죠. 여기서 영국령 인도군과 대규모 티베트 부대가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추위에 손가락이 안 굽혀지고 고산병에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고 한 걸음만 떼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환경, 이런 곳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결과는 또 처참했어요. 영국군 전사자는 단 5명, 반면 티베트군은 400명이 쓰러졌습니다. 무기의 격차 앞에서 용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참고로 이 카로 고개 전투는 1980년대가 되어서야 깨지는 무려 80년 가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진 전투로 기록됩니다. 하늘에 가장 가까운 도살장, 그게 카로 고개였습니다. 사선을 넘고 또 넘어 드디어 원정대는 전략적 요충지 갸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마을 위로 우뚝 솟은 바위산, 그 꼭대기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었죠.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올 법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영호즈 번드는 일단 자리를 잡고 기다립니다. 작년처럼 며칠 버티면 협상단이 오겠지. 근데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티베트 협상단은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청나라 관리도 안 왔죠. 완벽한 무응답.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자 맥도날드 장군이 결단을 내립니다. 인도까지 1000km나 이어진 보급선을 지켜야 했거든요. 병력을 쪼개서 일부를 뒤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티베트 수비군 입장이 되어볼까요? 산 위 요새에서 망원경으로 적진을 내려다보던 그들의 눈이 번뜩입니다. 지금이다. 적이 반 토막났다. 그날 밤 숨죽이고 있던 티베트 전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영어즈 번드의 주둔지를 덮쳤습니다. 야음을 틈탄 기습, 제대로 먹혀들었어야 할 작전이었죠. 근데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중세의 용기로는 20세기의 기관총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영국군 전사자는 단 3명, 티베트군은 160명이 쓰러지며 공격은 허무하게 분쇄됐죠. 이쯤 되니 런던에서도 뒤늦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잠깐, 우리 애들 지금 저 미지의 땅 한복판에 고립된 거 아냐? 영어즈 번드 부대는 사실상 망망대해의 섬 같은 신세였거든요.
요즘 말로 인서울 퇴근길 꽉 막힌 도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외진 땅 한가운데 덩그러니 떨어진 섬 말이죠. 한번 포위당하면 구원군 오기 전에 전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국 본토와 인도에서 대규모 증원군을 긴급히 편성하기 시작했죠. 이 원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증원군이 속속 도착하면서 영국군 전체 병력은 3,000명 규모로 확 불어납니다. 영어즈 번드와 맥도날드의 눈빛이 달라졌죠. 이젠 협상이고 뭐고 없다. 라사까지 간다. 그 전에 저 눈엣가시부터 뽑는다. 1904년 7월 6일 새벽 갸체 요새를 향한 최후의 총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영국군의 대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죠. 근데 요새 벽이 예상보다 훨씬 두꺼웠어요. 포탄이 몇 시간을 때려도 꿈쩍을 안 합니다. 집요한 포격 끝에 간신히 성벽에 구멍이 뚫렸죠. 그 틈으로 돌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8구르카 부대 선봉은 그랜트 중위와 카비르푼이라는 하빌다를, 그러니까 부사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벽에 갈라진 틈을 향해 원숭이처럼 타고 오르는 그 순간이었어요. 위쪽에서 뭔가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집채만한 바위였어요. 티베트 수비대의 최후의 발악이었죠. 바위는 두 사람을 그대로 쓸어버렸고 둘은 9m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3층 건물에서 떨어진 셈이었죠. 근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부서진 몸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성벽을 기어오릅니다. 총을 난사하며 기어이 요새 안쪽으로 진입해버린 거죠. 인간이 맞나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후속 부대가 밀려들며 전투는 오후까지 이어졌고 수비대 300명이 쓰러진 끝에 요새는 함락됩니다. 살아남은 티베트 병사들은 미리 뚫어둔 비밀 통로로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쳤죠. 이날의 전공으로 그랜트 중위는 티베트 땅에서 수여된 유일한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카비르푼은 인도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인도 공로 훈장을 받았죠. 그리고 이 소식은 포탈라궁에도 전해집니다. 13대 달라이 라마, 그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평화교섭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곤 몇몇 측근만 데리고 한밤중에 몽골을 향해 주랭랑을 쳐버리죠. 살아있는 부처가 자기 나라를 버린 겁니다. 1904년 8월 2일 드디어 그들은 라사에 도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도시, 서양인의 발길이 단 한 번도 닿은 적 없던 금단의 땅이었죠. 다음 날 영어즈 번드는 소규모 호위대만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합니다. 수천 명의 희생 끝에 얻은 이 순간 그의 가슴은 얼마나 벅찼을까요? 근데 정작 라사 주민들의 반응이 압권이었습니다. 침략군을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엔 분노도 공포도 눈물도 없었거든요. 그냥 무관심. 왔네? 이 정도의 심드렁한 표정이었죠. 요즘 동네에 새 프랜차이즈 카페 열었을 때 사람들 반응 있잖아요. 딱 그 정도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영어즈 번드의 기미 팍셌죠.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군이 러시아의 흔적을 찾겠다고 도시를 발칵 뒤집어 엎었거든요. 포탈라궁 구석구석, 사원과 창고, 라마승들의 숙소까지. 결과는 러시아 스파이 없었습니다. 러시아제 소총 단 한 자루도 못 찾았어요. 러시아 문서 제로. 그토록 영국을 편집증으로 몰아넣었던 러시아의 그림자는 말 그대로 그림자였던 겁니다. 수천 명이 죽은 전쟁의 명분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거죠. 근데 영어즈 번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문제는 라사엔 전보도 전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런던에서 지시를 받으려면 전령이 말을 타고 인도까지 왕복 2주, 사실상 독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는 라사 조약이라는 걸 밀어붙입니다. 내용은 야박했어요. 영국의 무역 독점권, 영국 요원의 수도 상주, 다른 외세와는 교류 금지. 거기에 국경 분쟁 배상금이랍시고 750만 루피를 75년간 나눠내라고 했죠. 담보는 인도 국경과 맞닿은 춘비 계곡을 그냥 꿀꺽해버립니다. 완벽한 강도짓이었죠. 달라이 라마도 도망갔고 남은 사람들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어즈 번드는 승리감에 취해 귀국길에 오릅니다. 내가 티베트를 먹었고 러시아를 막아냈다. 근데 그가 지불한 대가는 처참했죠. 영국 측은 전사자 200명에 병사자 400명, 티베트인은 무려 2,000명에서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체도 없는 그림자 때문에요. 정작 런던의 반응은 더 허탈했습니다. 그 사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한테 박살이 난 겁니다. 종이 호랑이가 된 거죠.
발푸어 총리는 이미 독일이라는 새로운 괴물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손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1907년 영런협정, 두 나라는 친구가 됩니다. 영호즈번드의 그 험난했던 원정은 정치적으로 완벽한 헛발질이 돼버린 거죠. 100년을 끌어온 그레이트 게임, 그 마지막 장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유령을 쫓다가 수천 명이 죽은 가장 씁쓸한 에필로그였죠.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